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명예교실에 있는 윤명철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고조선 문명권과 해륙활동이라는 큰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저에게 질문도 하시고 또 각각 다른 의견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 강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생태환경을 언급했는데요. 자연환경이라는 용어 대신에 생태환경이라는 용어를 제가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쭉쭉 좀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왜 고조선이 또는 고조선 문명권이 역사학계에서 또는 일반인들에게 실체로서 인식을 받지 못하는가, 그런 배경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역사학계 내부, 지성계 내부, 우리 민족의 여러 특정한 문제점들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겁니다. 육지와 강, 바다에서 산 우리 선조들, 이런 제목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선조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가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집행일 다녀왔는데요. 무슨 신씨, 무슨 너씨, 무슨 이렇게 지금도 지방에 가니까 이렇게 가게를 따지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물론 조선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향천 공동체, 즉 시족 공동체라는 성격도 강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한 집단의 시족의 가게를 한다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바다 건너 일본 같은 경우는 가게에 관해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강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게를 했을 경우에 가문을 얘기하지만 일본 열도는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가게에 관심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서양 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류 문명을 거슬러 쭉 올라가다 보면은 가장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그리고 그리스, 롬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신통기란 대서사시 있지 않습니까? 신통기를 우리가 인용하는 이유는 적어도 서양 역사에서는 기원전 7세기에 쓰여진 이 시인이 쓴 신통기란 책 자체가 서양의 역사 또는 서양의 신화를 기본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 로마의 신화는 이 신통기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 시기에 그가 신통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든 집단은 자기 가계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용어로 표현하면 개통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생물학이 발전하면서도 당연히 모든 생명체는 개통이 중요하다. 개통 발생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개체 발생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론도 있지만 늘 그렇듯이 개통 발생이 중요합니다. 개통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역사에서도 흔히 말하는 건국 신화들은 다 개통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모든 집단들은 신비스럽고 개통성, 즉 뿌리를 분명히 하는 이런 건국 신화가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볼 때 박혁거의 신화, 그리고 고주몽 신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조선 또는 원조선 또는 단군에 관해서도 신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또 가야까지 각각 역사가 실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화적으로 기술한 이유와 동일하게 우리 조선의 역사가 실제하고 단군의 존재가 실제하더라도 신화적 형태의 서술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단군 신화라고 썼을 경우에는 기존의 견해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견해에 근거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단순한 사적 사실로서의 조선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내포된 우리 민족의 개통성, 뼈대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신앙, 우리 민족 천지창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통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사실은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정통론, 명분론 그랬을 때도, 또는 우리가 흔히 신분제에서 얘기하는 적서제의 차별 같은 경우도 개통성과 연관이 돼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왜 원조선을 중요시 여기는가,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한민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도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는 민족 문제를 제가 따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민족과 종족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전혀 다릅니다. 민족은 민족이고 종족은 종족입니다. 사실은 종족을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자기 가족이 있고요. 클란, 시족이 있고요. 더 넓은 범주로서 부족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종족이라는 것으로 좀 더 큰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민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임이 분명하지만, 또 한민족임이 분명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단일 종족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나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일찍부터
혈연 공동체, 생활 공동체, 가장 중요한 역사 공동체에서의 원액을 만들었는데 학자마다 시기가 다르지만 저는 기원전 15세기에서 20세기 이런 시기를 우리 민족의 원액이 형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원액이 형성되기 전에는 당연히 다양한 필드, 다양한 터와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죠. 그리고 원액이 형성되고 원액이 형성된다면 또다시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크고 완벽한 큰 단위가 형성이 되고 그 형성이 만들어질 때는 이제는 우리가 다른 집단에 비해서 하나의 민족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주민의 완전한 교체가 없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데요. 일본 열도도 한 번은 주민의 교체가 있었겠죠. 그런데 주변의 중국 쪽을 보세요. 거기는 주민의 완전한 교체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북방 유목민족들은 이들은 뭐 수시로 전면적인 교체가 이루어지고요. 유럽 제국도 주민의 전면적 교체가 이루어져요. 새로운 집단이 통째로 와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모조리 살려거나 모조리 쫓아버리고 새로운 주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경우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외세에 대해서 완전히 붕괴된 적이 없습니다. 한 국가는 붕괴 또는 멸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주민이 살아남아 있었다면 그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신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수의 새로운 집단이 와서 그들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들과 하나가 됐다 할지라도 그 중에 있었던 전통, 토착, 문화 등은 그들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 번도 붕괴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 공동체의식이 매우 강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브랜치라 할 수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우리와 일본을 제외하고 이를테면 만주 지역 또는 중국 전 지역 아니면 중앙아시아 적 유럽 지역과 동일하게 비교해서는 곤란하죠. 다만 민족이라는 단어를 네이션을 일본인들이 민 플러스 족 민족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통째로 정의됐다 보니까 약간의 혼선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불가피성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지만은 항상 하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단일 종족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연구의 대상, 공부의 대상이 되는 원조선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일 민족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단일 민족이 생성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원조선 또는 고조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인종인류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코카사이드 백인종이죠. 네글로이드 흑인종이죠. 그리고 몽골로이드가 황인종이고 그 밖에 2개 내지 3개의 인종을 분류하지만 기본적으로 3개가 되어 있고 우리는 북방 몽골로이드에 속한 거예요. 북방 몽골로이드 중에서도 언어상으로 분류하게 되면 우리는 북방 몽골로이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꼭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이론을 갖고 있는데요. 서양인들이 그리고 정치학자들이 그리고 우리에서 일부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민족의 개념을 그렇게 근대적 의미로 아주 단호하게 정의하고 그것을 과거에 적용시키면서 가지를 쳐내고 우리는 민족이 없었다라든가 민족이라고 정의하거나 민족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비약이 심하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학자나 서양사학자들과 달리 한국사 전공자라서 저에 관한 민족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서 발표했고 또 책도 있으니까 학자로서는 그 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 관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하나의 역사 터가 있지 않습니까? 터라는 말 자체가 우리 말이에요. 이를테면 공간이다, 면적이다, 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터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터는 모든 것을 포함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역사터에 보면은 비록 혈통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조금 달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간적으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겁니다. 이를테면 원조선의 핵심 지역을 3개로 나눴을 경우에 그 3개 핵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원조선은 다양한 자연환경이지 않습니까?
만주 지역만 하더라도 생태환경을 5개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국부적으로 이렇게 자연환경 또는 생태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생태환경에 따라서 정치, 체제, 시스템도 다르거든요. 거기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를테면 먼저 갔다 뒤따라왔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저는 하나의 느슨한 유기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공동체, 그러다 보니까 비록 근대적 의미의 민족 개념은 아니지만 그 시기에 걸맞는 민족 개념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너무 간단합니다. 이를테면 시족도, 부족도, 종족도 아닌 그 더 큰 상위의 개념이 있는 단위를 무엇이라고 부를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용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뭔가 용어를 만들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민족이라는 단어를 써왔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우리식의 개념만으로 변형시킨다면 민족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우리 원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조선이 붕괴되고 나서 파괴되고 나서 분열된 상태에서 새끼들이 어머니의 자식들이 쭉쭉 드러났을 때 고구려라든가 부여, 동해, 옥조, 백제, 신라카야 등등은 각각 다른 정치 체제들이지만 이미 그들은 각각 다른 소규모의 정치 체제로 등장했지만 그 이전에 원조선에서 출발했고 그들의 파편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체는 다르겠지만 하나의 역사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역사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정의했던 무난한 느슨한 의미의 민족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생각과는 달리 원조선 때부터 우리 민족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민족이란 것은 역사 유기체인데 그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사실은 근대 이후에 서양의 민족주의가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악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민족주의는 국가주의 또는 인종주의랑 거의 동급으로 사용되면서 많은 폐해를 야기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에 대한 반동이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 민족주의 그랬을 때는 민족과 국가를 일치시키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연관돼 가지고 쭉 이런 걸 적용해 왔는데 이제는 국가의 범주를 넘어서 지역이 되고 지역을 넘어 가지고 이제 유럽 자체가 하나가 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지구, 세계를 지향하다 보니까 이제는 민족이란 국가를 중심으로 한 조그만 단일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는 민족에 대한 무용성을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또 한 가지는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도 똑같은 양상이 일어났고 더군다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가 추진이 되는 겁니다. 이 세계는 다양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함의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거 중요합니다. 글로벌리제이션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국가라든가 조그만 지역이 아니라 지구를 하나로 한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고 지구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되니까 보다 경쟁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적대 개념이 강한 민족이라는 용어는 일단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폐기시킬 필요가 있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리제이션은 정책인 면보다는 사실은 경제적인 면에서 촉발이 됐고 더 확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는 단일 시장 또는 단일 화폐 또는 단일 기호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단일로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라든가 지역 중심의 민족주의는 오히려 민족주의를 넘어서고 세계를 지향하는 대단위 국가라든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선진국들에게는 불필요하거나 방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계 10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경제 대국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남북 분단이라든가 일본, 중국과의 갈등 구도 때문에 민족의식이 강합니다. 극히 일부의 서구의 선진국들을 빼놓고 아직 지구상의 대다수 국가들은 남에 의해서 다른 국가에 의해서 다른 민족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나 아니면 자기 집단의 통일성이라든가 아니면 강한 공석의식을 위해서라도 민족의식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족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용성이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는 할 것 없이 자기 집단에 대한 자의식과 자기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해석하고 자기 집단을 또 강하게 하려는 욕망, 이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용어로 부정한다 할지라도 저는 민족의 존재, 민족주의라는 것은 늘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때 서양, 특히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민족주의 무용론을 내세우면서요, 탈민족주의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덩달아서
나타난 일어나는 이론 구호죠. 아시잖아요. 국사 해체론. 국사를 해체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이론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즉 탈민족주의죠. 탈민족주의는 서구 제국주의, 글로벌리제이션을 지향하는 서구 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고 폐기시켜야 되니까 그런 이론들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상상의 공동체, 상상과 공동체를 결합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특히 탈민족주의자들 아니면 신자유주의자들, 이들이 이걸 많이 수용을 했어요. 또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이 세상에 상상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앤더슨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민족 내용도 사실은 애매모호합니다. 확실히 서구의 근대 개념의 민족을 가지고 자기 이론을 전개시키고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인류의 전 역사를 놓고 볼 때 적어도 호모 사피엔스, 생각을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탄생한 이후에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등등 할 것 없이 이미 인간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문화라든가 예술품을 만들어냈을 때는 그때부터 상상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때로는 실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관념이고, 그 관념 중에서 가장 핵심이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징이라든가 비유라든가 은유,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호모 사피엔스 시절부터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앤더슨의 문제를 제가 직접 거론은 않지만 한국학자들이 그 앤더슨의 이론을 잘못 수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의 공동체의 그때 상상이라는 것은 근대 서구의 민족주의, 국가주의죠. 아니면 종족주의죠. 인족주의죠. 여기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쓰여진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제 말이 틀렸다면은 제 강의를 듣는 학자들은 저한테 반론을 하셔도 돼요. 사실은 이런 논쟁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상상의 공동체 그랬을 때 그 상상, 이 상상의 원호를 가지고 해야죠.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요. 관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지식이란 면에서도 저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좀 우리 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기하는 민족은 역사 유기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립의 필수적인 존재로 인식을 해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가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강고하게 결속력을 갖게 한 것은, 그리고 인연이 가장 큰 것은 민족인 것이죠. 남이 아니라 나인 겁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가장 일치하는 비율이 높은, 이게 바로 민족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당연히 정보도 공동으로 공유하고 유사한 도구로 소통하라고. 이때 도구는 말, 글자 아니죠. 말, 몸짓, 소리, 노래 등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에요. 그리고 뒤늦게 나타난 것이 글자거든요. 이런 것들로 소통을 하면서 공동의 역사활동을 하는 것, 이게 저는 민족이라고 봐요.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익이 있거든요. 그건 집단의 절멸에 관한 것이죠. 이런 것들도 공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모여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을 하는 것. 그래서 그 결과 공동으로 국가기구, 제도, 그리고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저는 역사 유기체로서의 민족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객관적인 조건, 그리고 생태환경, 그리고 생물학적 환경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가 있는데, 과거에 특히 우리가 유기체론 그러면은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지정학 그러면 비판적이거든요. 민족주의, 국가주의 그런 비판적이거든요. 그것은 근대 서구 국가들의 문제점들, 특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히틀러의 제3제국을 비롯한 파시스트 국가들에게서는 이런 것들이 악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치력과 결탁했던 이런 생물학적 결정론과 제가 주장하는 생태환경은 다른 것이죠. 저는 그래서 때로 이런 표현을 써요. 좀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생물학적 조건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시대에 도달했다 주장을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인간은 생물학적 환경에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생물학적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심하는 게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한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겠습니까? 생존이거든요. 생명을 유지시켜야 돼요. 그렇다면은 저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인류도 마찬가지고 생존해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존속 또는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핵심이 저는 정통성 또는 계승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통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죠. 신통기 유럽에서는 그리스 시대는 이미 기원전 7세기경에 신통기라는 책이 나왔고 이미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동일한 책명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그런 것이 있었고 중국 문화 속에서도 당연히 있었고 하다못해 우리보다 늦게 출발했던 일본마저도 고사기라든가 일본 서기를 보면 초반부가 전부 다 신통기로 되어 있어요. 신의 계통이죠.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고 어떤 신들이 있고 이런 계보가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는 더 발달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남아있질 않아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제가 계통성,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한민족의 기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민족의 기원 그러면 북방기원설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소세 사람들이 남북혼합설, 이거는 사실은 남방기원설인데요. 이거는 미약하다 보니까 절충해서 남북혼합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겠습니까? 자, 북방에서 기원했다. 남방에서 기원해서 혼합됐다. 그러면은 뭐가 있습니까? 동서, 아니 다른 것. 바로 원액이죠. 여기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제가 원액론을 일단 주장을 해요. 그러나 북한처럼 완벽하게 원액만을 이루어준 것이 아니라 원액을 기준으로 해서 7개 내지 8개의 여러 방향에서 온 사람들이 오랫동안에 걸쳐서 기존의 토착 세력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갈등을 조정해가면서 완성된 결정체가 우리라고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북방기원설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 약했거든요. 컴플렉스가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좁은 땅이란 한계를 자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만주 그리고 넓은 유라시아 초원과 연결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무리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그 심정은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왜곡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북방기원설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보시고 남북호남설은 중국의 남부, 즉 양자강 이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심지어 인도까지도 연결되고 있는데 뭐 다소 지루한 강의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에피소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김수로왕의 부인 호황옥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파사석탑이라는 어떤 구체 증거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호황옥은 이것이 바로 인도 남부 지역에서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주장이 사실은 제 기억에는 1972년도 같아요. 1972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면 73년도쯤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처음 그 지역과 연관성이 주장이 됐고요. 본격적으로는 80년대 전반기에 이 설이 김병모 교수에서 주장이 됐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고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김병모 교수 자체가 서로를 약간 수정한 데다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증거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전라남도 해안 지역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양자강 이남의 문화, 동남아시아 문화 그리고 그 위에 이런 인도 지역의 해양 남방 문화가 들어온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주장이지만 다시 끌어내서 우리나라 언어와 드라비디아와의 연관성 뭐 이런 것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북방계가 더 우세하고 소수 남방계가 있어서 연합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먼저 그 전에 있었던 원엑스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북으로부터 8개의 루트를 통해 가지고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온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 말 꼭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단기간에 온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심지어는 수세기에 걸쳐서 오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부터 여기까지 그냥 뛰어옵니까? 아니에요. 꽤 장기간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한 번 옵니까?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보통 시루에 떡을 찌게 되면 켜켜 쌓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계속 차근차근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당시대적 관점에서 봐요. 지금 이 시대적 관점에서 보는데 이 시대는 그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의 장구한 세월의 축적이 지금 딱 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 사고로 위해서는 또는 사실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름상자 이론이지만 이 주름살을 쭉 펴서 많이 봐야 됩니다. 이렇게 8개의 길을 통해서 왔는데 가장 핵심 루트는 바이칼 루트, 알타이 루트. 나머지는 좀 그림이 미약한 거죠. 그리고 동이와 연관돼서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나머지 사실은 고대에는 일종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뭐 더 강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본토 기원설이 있는데 제용어로 표현은 원액설인데요. 좀 이거랑 다르죠. 본토 기원설은 이거예요. 원래 한반도에 살던 인류가 발전해서 우리 한민족을 이뤘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런 발상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온 거예요. 북한이 분명합니다. 70년대부터 이렇게 본토 기원설을 주장해서 흔히 말하는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살았던 사람들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때 전기 구석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그 이전을 얘기해요. 그래서 원인, 고인, 신인, 그리고 조선민족, 이게 일종의 큰 계열성, 계통성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북한의 주장인데요. 특히 1970년대부터 주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여기에 가까운, 저의 원액설과 가까운 것은 발해연한 기원설. 그래서 이용구 선생이 이를테면 발해 지역에 있었던 신석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 문화는 바로 발해 연안에서 기원했다는 설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 홍산 문화, 유아 문명론이 주장하면서 유아 유산 주장들이 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고조선 같은 경우는 유아 이서지방 아니면 그 이남까지도 확장되거나 시온이 거기 있다고 보는 견해들도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본토 기원설이라는 큰 범주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바로 원행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 같아요. 가장 합리적인 해석. 왜냐하면 여기 처음부터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있습니다. 북한처럼 원인, 고인, 신인. 이때 저는 고인까지는 빼고 신인부터는 치는 거죠. 그리고 또 나가서 신석기 시대부터는 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여기 살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통째로 사라지진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 소수의 사람이 남더라도 그 위에 들어온 이주민들과 살을 섞었을 때 그들의 피가 여기 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원행론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주변에서 많은 종족들이 또는 주민들이 들어오니까 그 이후에 우리 민족이 형성됐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원행론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원행론, 원핵이 있으니까 당연히 점점 주변에 다른 핵들이 몰려붙으면서 쭉 구심력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얘들아, 우리 처음에 눈사람을 만들 때 어떡하니? 처음에 손을 가지고 눈 한 덩어리를 잡아서 꾹꾹 뭉치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가 돼요. 이게 원핵이에요. 그리고 서서히 굴리게 되면서 점점점 눈이 붙다 보니까 커져가지고 눈사람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원핵이라고 보고요. 이거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는 이런 이론들이 좀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고고학적 성과, 북한의 성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요. 제가 박민교 선생 걸 일부러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이렇게 봅니다. 연용성, 길림성, 하북성 지역 및 한반도 거주민들은 높은 머리, 그래서 현대 한국인들과 형태상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고고학적인 발굴 성과를 통한 이 내용을 보면은 현재 만주 일대, 그리고 현재 화북 일대, 그리고 한반도는 같고 현대와 거의 형태상으로 유전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집단들의 치아라든가 또 반면에 한편에서는
말씀드렸지 남방, 해양 남방 계통의 이런 생물학적 형태학 특성도 혼합이 된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죠. 이미 고조선 시기에 이런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북한 얘기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구석기 문화, 신석기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